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최근 저희가 기업인들의 동향을 살펴가면서 그 기업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풀려난 소식이었다면 오늘은 구속된 소식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뒤에 있는 피플인사이드 특별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코넥스 시장에서 대박을 치고 있는데 차마 속 시원하게 대박이 나고 있다고 말 못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 이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어떤 기업인지도 함께 직접 그 회장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심층 토크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김현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게 될지 화면 통해서 그 주제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예, 위기의 부영그룹, 오늘 부영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어제 이 시간에도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 구속 여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구속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소식은 어제 오후에 들려왔고, 그런데 이제 이 구속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에 이어서 두 번째 구속인데요. 예. 당시에는 회사 자금 2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이 기소됐다가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예. 이번에는 오늘 새벽에 또 구속된 소식은 이제 검찰이 지난 금요일 밤에 이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건데요. 네. 어제 오전부터 구속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결과 이 회장이 주요 혐의 사실 중에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또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다, 염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혐의는 분양가 폭리, 그리고 또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역외 탈세 등인데요. 반면에 이 회장하고 같이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를 받았던 부영 재무본부장이나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만큼 법원이 혐의에 있어서 이 회장의 역할이 더 컸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 혐의들이 쭉 나가고 있는데 저것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세청, 공정위, 경실련 모두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장은 여러 단체를 통해서 고발을 당했는데요. 국세청, 공정위, 그리고 경실련 등 기관과 단체를 가리지 않고 예.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에 고발당한 곳은 국세청입니다. 2016년 4월에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가 포착이 되면서 고발을 당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국세청이 부영그룹이 캄보디아에서 신도시 조성 사업을 하는데 역외 탈세를 했다. 이런 자료를 검찰에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어서 고발당한 곳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이때는 국세청 고발 1년여 뒤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공정위에서 매년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지정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네. 이때 부영이 이 회장의 친척이 운영하는 계열사 7곳을 주주 명부를 차명으로 이렇게 냈다, 이런 혐의가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 공정위는 이럴 경우에는 이들 회사가 공시 의무 같은 거를 지지 않기 때문에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이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영그룹 그리고 이중근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번이 두 번째 구속이기도 하고 사실 저희 보도팀을 통해서도 부영그룹에 대해서는 참 여러 차례 몇 년 동안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부영그룹 자체에 대해서 어떤 지배구조랄지 경영에 대해서 칼럼니스트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부영그룹은 그 지배구조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회사예요. 사실상 1인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분 대부분을 이 회장이 가지고 있고 24개의 계열사도 모두 비상장 회사입니다. 역시 90% 이상 대부분의 지분을 이 회장이 가지고 있고요. 그나마 장남이 1% 약간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그 정도의 지분은 아닌 상황이고 예. 부영주택이라는 곳의 지분 100%를 이 회장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사실상 이 회장의 현금 지급기 노릇을 해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회사 자체를 이 회장이 단독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 이런 평가도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배 구조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단순하고 집중도가 이중근 회장에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속이 되고 나서 경영에도 당연히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의 굵직한 부동산 시장에서 뭐 수천억 대의 매물은 다 부영이 사들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예. 이 정도의 자금력을 가진 기업도 드뭅니다만 이 정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마 그룹 내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후계 구도도 거의 뭐 그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회장이 부재한다 하면 리조트 사업이니 뭐 테마파크 인수 사업이니 이렇게 버려놓은 것들이 당분간 공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중근 회장을 얘기하면 좋은 쪽으로 자수성가형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일을 키우고 기업을 세워서 결국 국내 16위 기업으로 키워냈고 자산 규모가 21조라고 네. 하는데 그것만 봤을 때는 그래도 참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죠. 명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이 회장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우리 그 산업개발 시대의 대부분의 재벌기업 그리고 재벌기업의 창립자들이 그랬듯이 그 명함의 양쪽이 명확하게 나눠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당초에 그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게 1983년이에요. 이때 자본금 5천만 원을 가지고 그 화곡동 쪽에서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예. 당시에는 그 주요한 기업들이 임대주택 시장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시기였는데 여기에서 시장을 키워서 회사를 뭐 굉장하게 일궈낸 그런 인물임에는 분명해 보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택도시기금 같은 것들을 굉장히 저리로 그 지원을 받습니다. 이런 네. 게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상황인데 최근 8년 동안 2008년에서 2016년 사이에 주택도시기금이 집행된 내역이 보면 한 8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부영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해왔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화성 동탄 이 지구일 거예요. 거기에 그 부실하게 지은 아파트 때문에 이게 경기도에서 해결해야 될 1번 현안 사업으로 부상이 돼 있을 만큼 부실 시공 그리고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때 이때 분양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해서 부당이익을 편취했다. 이런 의혹들을 그 여러 가지로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관련해서 결국 구속까지 오게 되긴 했는데 워낙 지금까지 사들인 땅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중근 회장이 구속이 되면 이것 가지고도 사업 속도에 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산 땅 액수와 크기만도 상당할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과연 그 부영그룹 내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영그룹은 이 회장의 지분율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예.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이 회장의 입김이 뭐 상당하죠. 그래서 벌써부터 이 부영그룹이 행위하는 이런 사업들 가운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그룹이 지금 뭐 최근 몇 년간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예. 뭐 부동산이나 레저, 뭐 호텔 이런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대로 최근 1, 2년 사이에 뭐 서울 태평로나 을지로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그렇죠. 오피스 빌딩을 뭐 이제 매입을 했죠. 그래서 이들 빌딩 같은 경우에도 덩치가 굉장히 큰데 요즘 도심 오피스 임대율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이들 빌딩 뭐 공실 운영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부영에서 가장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은 송도의 이제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7,500억 원을 뭐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미 현지에서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걸로 잡음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사업 인가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뭐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호텔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성수동이나 그다음에 소공동 이렇게 서울 굵직한 지역에 호텔을 올해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문제도 당장은 이제 좀 탄력을 받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생명 태평로 본관하고 을지로 사옥 매입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었는데 이제 부영이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좀 사업 속도 확장을 이어가다가 이제 이중근 회장이 구속이 되다 보니
경영 차질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더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게 앞에서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아직 뭐 뚜렷한 후계 구도랄지 후계 구도로의 어떤 힘이 전혀 실리질 않다 보니까 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 회장의 사업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자수성가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남을 못 믿는 거죠. 잘 못 놓죠. 그렇죠.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 가계도를 보면 삼남 일녀가 있습니다만 장남에게 약간의 지분을 양보한 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 이 회장의 경영 일선에서 그 의사결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7살인데요. 지금 그 사실 일반인 같으면 대부분 그 은퇴해서 이선으로 물러나 있을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도 그 롯데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도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려놓는 순간 본인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것이다 이런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대한노인회장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일반적인 대기업에서 재계 20위권 내 기업에서 대한노인회 회장 이런 자리를 그다지 욕심내는 기업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보도자료를 내거나 아니면 활동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이 회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영 스타일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업계에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그룹 내에서 얘기 나오기로는 이제 어떤 지금까지 기부 참 많이 했는데 뭐 이게 좀 빛을 발하게 됐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실제로 부영그룹이 좀 기부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기부를 많이 했다고 사실 알려져 있기는 하는데 뭐 일각에서는 워낙 부영그룹이 안 좋은 이슈가 많다 보니까 네. 뭐 이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슈를 덮기 위한 그런 뭐 용도가 아니냐라는 뭐 비판마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기부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말하는 주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사가 있길래 한번 추가로 여쭤봤고요. 그리고 사업 다각화 움직임이 뭐 그 승계 얘기 나온 김에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기보다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확장적으로 하는 게 나중에 뭐 증여세 문제도 있을 테고요. 하다 보니까 좀 승계를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뭐 고려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충분히 자기 자본으로 다 100%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도 일부러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를 만들어놨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본이 그만큼 충분치 않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그 부영그룹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그 고려를 해보면 양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한 6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돈을 다 내고 싶지 않겠죠. 여러 가지 방법은 고려할 텐데 본격적으로 승계 작업을 위해서 사업 다각화를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부동산 시장이 나오고 특히 기업 오너들이 부동산 시장을 확대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꼭 나오기 때문에 좀 이런 의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은 어떤 배당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받은 배당금이 1,000억 원 이상이다 뭐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다시 한번 우리 서민층들과 또 CEO 세계만의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배당금이 어느 정도 이중근 회장이 받아간 거예요? 네, 이 부영그룹 이 회장의 배당금을 보면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 회장 혼자서만 1,074.6억, 그러니까 1,075억 정도를 받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높은 금액이죠. 그런데 특히 배당 성향을 놓고 보면은 2016년에 배당 성향이 14.1%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장사 경우에는 10% 안팎의 배당 성향을 책정을 하는데 비해서 부영은 굉장히 높은 그런 수치를 매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분율이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높고 이렇게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상장된 기업이라면 배당 성향이 높으면 당연히 좋은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중근 회장에게 너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배당 성향이 높은 것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칼럼니스트께서도 한마디 좀 덧붙여 주시죠. 그렇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한데 지분 대부분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배당 성향을 높인다. 이건 셀프 칭찬이잖아요. 자기 용돈 자기가 그렇죠. 올리는. 내 용돈을 내가 챙겨가는 것인데 이 와중에 이 가계도에 따른 그 배당 성향에서도 좀 재미있는 부분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중근 회장이 그 연평균 한 200억 골로 해서 1,074억 원을 그 5년 동안 받아갔잖아요. 근데 부인에게 준 배당금이 2억
3억이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장남 이성훈 씨에게 준 배당금도 그나마 장남이라고 챙겨준 것이 24억이 안 되죠. 그러면 본인하고 비교했을 때 부인은 몇 분의 1인가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꽉 움켜쥐겠다는 이런 이 경영의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그러네요. 장남과 차남, 삼남, 그리고 딸에게 준 그 지분 굉장히 미미합니다만, 이남부터 그 막내 딸까지는 2억 원? 그러니까 매년 한 5천만 원 정도를 배당을 한 셈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 이 회장의 경영 스타일이 절대 건강에 허락하는 한 절대 이 선으로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의 의지가 여기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고, 과거에 구속됐을 때도 그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만 그때 사법부를 농락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던 게 뭐냐면 횡령 금액이 260억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주식으로 갚고 국민주택 채권으로 갚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60대 초반이었습니다만 지금 70대 후반인데 70대 후반에 실형을 살게 될 때 이 회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것도 제게 관심사입니다. 앞으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또 수사 여부와 또 지배구조가 어떻게 풀려나갈지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김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심층 토크 이어가 봤고요. 이어서 현재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